다음으로 최근 5년간 실거래가 변동 현황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요. 이거는 면적대별로 거래가 변동 현황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형 평형만 오른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서울의 평균을 갖다가 쭉 살펴봤더니 10평형 때는 오히려 상승률이 154.7%로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고요. 20평형 때가 사실은 좀 제일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평균 179%.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네, 그럼 평균이 1.7배니까 1.8배라고 해야겠죠? 평균이 1.8배면 안 오른 데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오른 데는 거의 대부분 2배란 이야기예요. 서울 집값 기본적으로 다들 2배씩 다 뛰었는데 개념적으로만 숫자를 보던 거랑 아예 프로테이지로 보니까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안 오른 지역들, 정말 나홀로 아파트들, 그런 지역들까지도 전부 다 올랐다는 걸 의미하는 수치고요. 그리고 20평형대가 가장 많이 올랐고, 그 다음으로는 30평형대가 많이 올랐어요. 30평형대는 177%. 그러니까 이게 2017년 4월 대비 지금 현재 상승률을 갖다가 표기한 겁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서 114% 올랐다라는 것보다는 면적대별로 얼마나 올랐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적게 상승한 것은 50평형대 초과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밑에 차트를 갖다 보시게 되면은 전년 말 대비 등락률을 갖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년 말 대비 등락률을 갖다 보시게 되면은 20평형대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요. 근데 이 20평형대가 상승률이 높다는 것은 사실 이게 건강한 게 아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보게 되면은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 참여정부 이전에 김대중 정부 때도 주택가격 폭등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택가격 폭등 때문에 나 못 살겠다, 미친 부동산, 그런 이야기가 나오질 않았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왜일까요? 자, 김대중 대통령 때는요, 고가의 아파트만 올랐습니다. 대형 평형 아파트만 올랐어요. 그 시기에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소형 평형 아파트 투자한다고 하면은 미쳤다고 하는 시기였어요. 아니, 왜 강남에 소형 아파트를 사? 대형 평형밖에 안 올라. 야, 저쪽 경기도 외곽 나가면은 대형 평형 아파트들 많아. 그러니까 서민들의 삶에는 그게 피부에 와닿지를 않는 거죠. 20평형 때, 30평형 때 별로 오르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문제 발생. 바로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종부세라는 걸 신설하고, 사람들은 종부세를 피하려고 소형 평형으로 몰리게 되고, 그러면서 김대중 정권까지만 하더라도 평당가가 대형 평형이 훨씬 더 높았어요. 네, 중소형 평형은 훨씬 평당가가 대형 평형을 갖다 앞지르지 못했어요. 한 번도 앞질러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역도 오히려 대형 평형만 상승하니까 강남 집중화도 심하지는 않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아니 집 넓은 거 가지고 있으면 세금 부담되니까 사람들이 소형 평형을 갖다가 몰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때 또 취득세 차등화하면 대형 평형 사면은 취득세율이 더 올라가죠. 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도입함으로 인해서 취득세마저도 대형 평형한테 훨씬 더 불리하다 보니까 대형 평형을 찾는 사람들은 실수요자만 몰리고, 오히려 투자자들은 취득세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종부세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래야 매매 차익이 극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마저 전부 다 소형 평형으로 몰린 거예요. 참여정부 이후로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 때문에 죽겠다란 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참여정부 때 자꾸 소형 평형만 자꾸 의무적으로 더 공급해라 했던 소형 평형으로만 집중화 정책이 지금 이런 왜곡 현상을 갖다 만들어내고 있는데, 사실상 부동산 시장을 갖다 안정화시키려면요, 소형 평형, 중형 평형 이런 데는 투자해봤자 너희 결국은 안 돼. 너희 투자하려면은 국민주택 규모, 그러니까 40평대, 50평대, 60평대 그런 데 가서 놀아 하고 나서 그냥 시장에다 맡겨버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좀 약간 다소 규제를 해놓는다면은 오히려 유동성 문제도 대형 평형으로 몰아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의 규제를 갖다 줄여서 옮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리만 놔준다면 오히려 과거처럼 다시 좀 중소형평이 안정되어야 우리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진짜 소형평수가 대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생긴 거는 근래 얘기였었지 그냥 큰 평수를 좀 더 선호했었고 실제로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일기 신도시들 보면 큰 평수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상승률 같은 경우도 큰 평수가 오히려 특히 분당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분당 집값 다들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진짜 큰 평수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회복한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긴 하죠. 제가 이거 통계 보다 보니까 약간 이 통계를 조금 이렇게 하나만 좀 더 이제 필터를 한번 더 보면 좀 다른 그래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큰 평수가 좀 적게 올랐잖아요. 예. 현업에 있다 보니까 느끼는 바는 좀 구축 아파트들은 그런 게 좀 있는데 신축 아파트들은 큰 평수들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아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신축은 요즘 뭐 하도 소형이 대세고 분양도 잘 되고 하니까 소형만 너무 많이 지었어요. 그렇죠. 33평형이 최고 평수인 단지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40평대 있어도 거의 세대수가 얼마 안 되고 아니 40평일 때도 훨씬 더 작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40평일 때라고 하면 전용 면적이 그래도 뭐 110 정도 나오는 거 그런 게 40평일 때라고 쳐줬는데 요즘 나오는 40평일 때는 95스퀘어미터, 97스퀘어미터 뭐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발코니 확장 때문에 뭐 넓어졌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서비스 면적이고요. 실질적으로 과거보다 면적이 다들 작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형평형 희소성, 50평일 때 희소성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50평일 때는 더 가격이 폭등해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가족도 부동산 투자할 때 저희는 다 큰 평수로만 했거든요. 40평대, 50평대 물론 신축 아파트로 실제로 분양가랑 딱 지금 현재 가격대 저희는 이제 재개발 투자했었으니까 조합 분양가들도 별 차이 안 났거든요. 해봤자 네. 1억도 차이 안 났는데 지금은 수억 원 넘게 차이 나버리는 그런 상황들 보면서 아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 관련해 가서는 딱 지금 얘기한 것처럼 큰 평수 별로 안 올라갔네가 아니라 신축은 또 우리가 큰 평수를 원하는 사람들 분명 존재하잖아요. 예. 그렇게 봤었을 때는 또 많이 더 올라간다. 사실은 대형평형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돼요. 대형평형에 거주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냐. 실질적으로 내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많아. 근데 월 소득은 적어. 이런 분들은 사실상 강남의 소형평형에 거주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신 분들이고요. 근데 난 물려받은 건 별로 없어. 근데 월 소득이 많아 하시는 분들이 대형평형을 선호하십니다. 월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그럼 대형평형을 들어가는데 30년 된 아파트 구축을 못하러 들어가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축으로 더 대형평형으로 갈수록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축으로 몰리는 효과가 있고요. 바로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 50평일 때 대형평일 때를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충족되지 못하는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 차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실상 50평일 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초월하는 현상이 이 50평일 때 구축 아파트에서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준공 연차별 상승률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되게 신축만 올라, 재건축은 투자 상품이니까 올라, 그 외에는 투자 가치가 없어 하고 이야기를 해왔지만 차트상 2014년 4월 말 현 정부 들어서기 대비 현재 등락률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2010년대 준공 내 아파트의 상승률이 165.1%. 그런데 1990년대 지금 1990년대 상품은 이건 재건축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승률이 더 높아. 오. 165.6%. 상식과는 다르게 투자 가치가 없다는 그런 아파트들이 서울에서는 등락률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올랐다라고 지금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올해 들어서 또 심화됐어요. 전년 말 대비해서 봤을 때 1990년대 준공된 아파트가 가장 많이 상승한 거죠. 이거 정말 놀라운 그래프인데요.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일단 신축 아파트 좋다. 네. 근데 내가 신축 아파트 좋은 거 다 알지만 돈이 안 되잖아요. 투자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구축으로 가야 되는 분들한테 많이 이야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20년차 아파트 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 현 정권에서는 재건축 규제가 너무 심하고 사실 리모델링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 그런가요? 그러니까 리모델링도 조금 뭐 말 그대로 이슈를 빵 튀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게 하는 정도지 리모델링 자체 너무 맹신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현재 굳이 뭐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하고 있습니다 해서 웃돈이 붙어 있는 거를 살 필요가 없이 차라리 그냥 20년차 아파트를 사서 아무 이슈가 없는 걸 했다가 나중에 재건축할 거예요, 리모델링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올라가는 거를 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통계를 보니까 오히려 구축 아파트 상승률이 이렇게 더 높은 줄은 몰랐었거든요. 참,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정책의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1970년대나 80년대 중후된 아파트는 투자자들이 많이 개입됐겠죠. 그리고 2010년 새 아파트다, 투자자들이 많이 개입됐겠죠. 그럼 투자자들이 가장 개입 안 된 상품이 어디일까요? 바로 199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이에요.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자꾸 투자자들을 규제하면서 야, 다주택자들 집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 하니까 오히려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던 상품들이 매물이 풍부해지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없었던 상품들은 오히려 더 가격을 갖다 치고 올라가는, 투자자들이 몰린 상품이 결국은 오히려 상승률이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맞이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좀 규제에 있어서의 역효과, 규제로 인한 효과가 일부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전세가 폭등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봤을 때는 지금 199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이 사실은 가장 저렴해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옅은 보라색 선, 제일 밑에 옅은 보라색 선, 9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이 가장 저렴하다 보니까 또 이러한 상승률을 갖다가 보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포인트 중 하나가 진짜 딱 얘기하셨던 것처럼 신축은 신축이라고 비싸고 완전히 오래된 30년 차 애들은 또 30년 차라고 해서 또 비싸고, 방금 전 얘기했던 진짜 더 낡은 아파트보다 오히려 좀 괜찮은데 20년 차 아파트가 더 싼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이게 싸니까 이런 쪽으로 차라리 들어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실제 가격도 그렇고 근데 상승률은 결코 신축에서 밀리지가 않는다라는 부분까지도 오늘 데이터를 통해서 투미TV 시청자 여러분들 딱 좋은 포인트 하나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더군다나 지금 현 정부가 너무 그 전세가를 갖다 폭등시키는 정책을 쓰다 보니까 지금 전세가 수준에서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 그쪽이 지금 좀 더 유망하다 보니까 지금 1990년대 중고는 아파트들이 좀 상승률을 높여가는 게 아닌가, 가격이 가장 저렴했던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이번 차트는 무엇이냐? 서울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이게 뭐죠? 라고만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1분위는 서울에서 가장 아파트 가격이 비싼 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구를 갖다 묶어가지고 평균 거래가와 상승률을 갖다 표기를 했고요. 그리고 4분위로 가게 되면은 중랑이라든지 강북구라든지 은평이라든지 주택가격이 저렴한 지역들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평균 거래가를 갖다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로 나눠가지고 쭉 나열해 보았습니다. 강남이 상승률이 제일 높을 것이다 라는 편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게 웬걸? 지금 2017년 4월 대비해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2분위 시장이었습니다.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그들 지역이 지금 사실상 1분위 강남, 서초, 송파, 용산보다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았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던 상식과는 좀 다른 부분이죠. 워낙이 가격이 강남 쪽이 비싸다 보니까 몇 억이 올랐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만 단순하게 상승률적인 차원에서만 보게 되면은 마포에서도 정말 2배 이상씩 오르는 아파트들 너무 많잖아요. 서대문구도 그렇고요. 다음으로 4분위 시장 안 오른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4분위 시장도 평균 상승률을 봤더니 154.7%가 상승했어요. 안 오른 건 결코 아니다. 근데 더 놀라운 점은 말이죠. 바로 2020년의 상승. 2020년의 상승은 가장 높게 상승한 곳이 지금 4분위 시장.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지역이 가장 높게 상승했고요.
그 다음으로 3분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으로 2분위, 강남이 제일 적게 올랐어요. 앞으로도 또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세가 급등으로 인해서 전세 수요자들이 매수에 동참하는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4분위 시장이 계속 주도권을 잡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요. 감사합니다. 진짜 조용히 듣고 있으면서 빠져든다. 데이터로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팩트인 거잖아요. 남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지역이 역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서울 그렇죠. 내에서도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 소용이 대세다 라고 하는데 막상 통계로 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소형이라 말하는 20평대도 안 되는 작은 애들은 상승률이 정말 낮았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서 우리 아포유님께서 가장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미지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속설을 깨주겠다라고 했었던 이야기가 어떤 말인지 다 듣고 나니까 알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전 초대해 주셔서 열과 성을 다했을 뿐입니다. 투미TV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좋은 내용 경청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아포유님 유튜브 채널에 가보시면 또 좋은 내용들, 명강의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놀러 가셔가지고 또 구독도 한번 눌러주고 좋아요 놀러 오셔도 오늘 준비한 것만큼 이렇게 잘 짜여진 방송은 없는데 그런가요? 투미에서 불러주셨으니까 상당히 좋은 자료들을 갖다가 이렇게 압축해서 한번 만들어 본 거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내년이든 또 2021년도 전망이라든지 한번 또 기회 됐을 때 모셔도 괜찮을까요? 예. 언제든지 투미에서 불러준다면은 제가 투미에서도 여러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릴 기회를 갖다가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투미TV에 출연한 소감 한마디 해주신다면. 사실은 소장님은 정말 직접 현업에서 발로 뛰시는 분이잖아요. 발로 뛰시는 분과 데이터 분석가 간에 이렇게 만나서 의견을 갖다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너무나도 좋았고요. 데이터로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소장님께서 메꿔주셨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제게도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여기가 지금 뜨고 있어, 일로 가야 돼 라고 투자의 바람, 사람들의 분위기, 심리 그런 거에 너무 쫓기보다는 사실상 역발상적인 투자자들이 몰리지 않는 곳, 그런 곳에서 향후에 실제 그 부동산의 가치를 갖다가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어쩌면은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률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통계들이 쭉 보다 보면 놓치는 것 중 하나가 상승률과 수익률은 사실 다르거든요. 그렇죠. 투자 금액 대비 수익이기 때문에 수익률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 마지막에 또 중요한 포인트들 놓치지 않아 주셨네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과 아포유 이종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